네, 반갑습니다. 전기누리 이동근입니다. 네, 저랑은 전기기능사 필기 내용 중에 전기 이론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전체 챕터는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설명들은 다 책에 있는 교재를 기반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현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직류회로고요. 전기 이론 네, 요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전기 이론 과목 있잖아요. 전기 이론 과목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전자기하학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회로 이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전자기하학이라는 말이나 회로 이론이라는 말이나 요거 둘 다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랑 배우실 때는 엔간하면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기 기능사 쪽에서는 사실 전기 이론 이렇게 단일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요. 저희가 기능사보다 더 윗단계가 산업기사 기사역이죠. 산업기사 기사에서는요. 전자기하학이라는 과목 하나,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원래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기 기사 산업기사에서 전자기학, 회로 이론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요 두 개가 둘 다 이론적인 얘기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쉽게 만들자, 이게 기능사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직류회로 1장 파트는요, 얘는 회로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쭉 나가면서 여기는 회로 파트다, 여기는 전자기학 파트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번 듣고 나시면 앞으로 요게 파트가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전자기학 파트구나, 아니면 내가 내일 공부할 거는 회로 이론 파트구나, 요 두 개를 구분하시고 내용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내용 한번 가보죠. 1장은 타이틀 직류회로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당연히 회로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회로 이론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다음 직류회로에 이제 세부적인 소 챕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무려 7가지나 나와 있어요. 7가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룰 거는 전체 7개가 다 중요하다, 비중이 정말 다 1대1대로 다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더 핵심이 되는 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놈이 있고 무게가 덜 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업하면서 다 구분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1장 직류로 들어갈 거고요.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부 겸 제가 사과의 말씀이긴 해요. 1장 처음 들어가는 파트인데요. 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처음 보실 만한 혹은 익숙하지만 대충 하는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시작부터 이거 용어 요거 몇십 개가 나오니까 다 외우고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타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부드립니다. 1장 직류회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과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친구들을 여러분이 용어를 하나씩 다 외우고 친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대신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 오늘 수업하는 동안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엄청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건 중요합니다 라고 코멘트한 거는 반드시 오늘 안에 혹은 오늘 내일 안에 반드시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당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바로 가죠. 1번 직류와 교류라고 돼 있고요. 큰 세부 타이틀은 요거네요. 전압과 전류라는 타이틀입니다. 여기서 갑시다. 일단 전기를 먼저 구분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고 하면 첫 번째 직류라는 전기가 있고요. 두 번째 교류라는 전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지만 우리 기능사 레벨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정의 한번 살펴봅니다. 직류, 영어로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고들직자에 흐를 유자, 이런 거예요. 곧게 흐른다, 스트레이트다, 이런 느낌입니다. 읽어볼게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라는 코멘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교류라는 놈이 있고요. 얘는 이게 사귈 교자인데 이렇게 번갈아 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흐른다, 이렇고요. 얼터네이팅, 얼터네이티브 커런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교류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전기입니다. 전기를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이 그 각각의 개념들을 얘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서로 가능하면 묶어서 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트로 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질이 반대인 녀석들이 있어요. 성질이 반대.
대표적으로 볼게요. 직류, 교류 얘 볼게요. 얘도 시간에 따라라는 말에다가 체크 한번 하고요. 그다음 그 뒤에 보시면 둘 다 방향이까지는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직류는 어떤 전기예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전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류는요. 그럼 거꾸로 요거의 반대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전기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서로 의미가 반대죠? 네, 서로 상반되는 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쌍을 묶어서 세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쭉 수업하면서 여러 번 코멘트 드릴 테니까 잘 챙겨갑시다. 그렇죠? 직류와 교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1장에서 배울 전기는 직류입니다. 직류.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t 시간축이고요. 시간축. 직류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직류예요. 어때요? 시간이 지나는데 값이 일정하죠? 값이 일정한 거. 이런 걸 직류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교류는 교류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얘가 교류예요. 생긴 거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는데 값이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죠.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값이 바뀌면서 방향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합니다.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전기를 처음 배우시는데 직류를 해석하는 게 쉽겠어요? 교류를 해석하는 게 쉽겠어요? 직류라는 놈은 시간을 내가 언제 보든 값이 똑같잖아요. 값이 안 바뀌니까 계산이 훨씬 편하죠. 거꾸로 말하면 교류라는 놈은 시간이 지나는데 값이 매번 바뀌죠. 계산이 잘 된다 안 된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 오늘 배울 거는 직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에서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교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게요 여기가. 외울 것도 많고요, 내용도 많고요, 이해를 못하면 접근하기 힘든 내용도 많고요. 문제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류가 아주 땡큐인 거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갑시다. 물론 이거 말고 맥류 뭐 어떤 이상한 전기들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그러면 노란색은 직류예요, 교류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지금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맥류, 맥동파 이런 놈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직류와 교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두 번째 전하라는 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전자기학 파트에도 나올 건데요. 지금 미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일수록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전기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할 때 되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전하라는 용어가 있고요. 보통 일렉트릭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기 전에 물질의 구조, 그럼 과학 좀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뭐 전하, 뭐 칠판이나 분필이나 다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요 물질이라는 놈은요. 어떤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분자라는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분필이 있는데 요 분필을 반으로 쪼개 볼게요. 그럼 반으로 쪼개도 얘도 아직 분필이죠. 왜요? 얘는 분필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필입니다. 이렇게 쪼개고 쪼개다 보면 분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 입자가 남겠죠? 그걸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자를 한 번 더 쪼개볼게요. 그럼 얘는 원자라고 하고요. 원자라는 놈은 이제 분필의 성질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얘는 분필이 아니에요. 그냥 쪼개진 아주 조그만 어떤 물건인 거죠. 원자라고 하고요.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이 대표적인 원자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원자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확인해 볼게요. 원자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한다. 전자 핵 주변에 뭔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돈다라는 건 이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다시 원자라는 놈은 핵과 주변에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니까 핵이라는 놈에는 양성자라는 놈이 있고요. 중성자라는 놈이 있어요.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성자는 편의상 플러스의 전기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얘가 양성자예요. 그다음 한쪽이 플러스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 얘가 마이너스 성질의 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의 근본은 뭐냐면요.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 성질 혹은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 성질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서 양성자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자가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있던 바깥에 있던 전자가 옆집으로 이렇게 놀러가요. 옆에 있는 궤도로 이렇게. 이렇게 놀러가요. 그 다음에 여기 궤도에서 또 옆집으로 또 놀러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전기가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작 그림은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하라는 놈을 설정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전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고요. 읽어볼게요.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나타나는 것보다는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 따라서 전기라는 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전기의 힘? 요거는 물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기의 힘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할 거다? 요걸 전하라고 할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전하하고 밑줄을 쳤는데 여기 보니까 요상한 Q, 그 다음에 괄호 열고 C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겠습니다. 앞으로 전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한글로 전하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전하라는 문자는 그냥 알파벳 Q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학문의 발달은 귀찮음 때문에 그러는 귀찮음 때문에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매번 전하 쓰기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하라는 말을 그냥 대문자 Q, 알파벳 Q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Q라고 써있네? 아 그러면 전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뭐 일반 과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대괄호가 꺾여 있는 대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C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쓸 때는 C라고 하지만 이건 읽을 때는 C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공학에서는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요 얘는 단위로 취급합니다. 단위. 이걸 단위를 뜻하는 문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단위에 들어있는 문자는 보통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요 어떤 물리 개념에 기여한 학자 이름을 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 요거 C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전하, Q, 쿨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키가 178cm거든요. 우리 보통 키 보통 이렇게 쓰죠? 178cm. 근데 공학에서는 센티미터는 단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공학적으로는 키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178cm. 그렇죠? 센티미터. 같은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뭐다? 여기 있는 건 무조건 단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으로 요거는 저랑 공부하시는 제 얼굴 보는 동안에는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개념? 전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전하를 뜻하는 대표 문자가 있을 것이다. 전하의 경우는 Q죠. 그다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입자, 전기적 성질을 눈에 보이는 입자로 표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이죠. 그다음 마지막 반드시 뭐가 붙는다? 단위가 붙는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의 단위는 뭐다? 전하의 단위는 대문자 C를 적고 쿨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좀 제가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박스 한번 더 칠게요. 그만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 모르면 사실 전기 공부하기 힘들다. 과학 공부하기 힘들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오케이. 좀 더 살펴볼게요. 3번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량이란 말은 전하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다고 놓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전기의 양, 전하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 전자 한 개. 여기 지금 전자 한 개 있죠? 요 전자 한 개를 전하로 취급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전기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힘을 측정해 보니까 얘를 Q라고 쓸 거고 정정할게요.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있고요. 그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문자 2는요. 보통 전자를 뜻하는 문자입니다. 근데 2는 전자고요. Q는 전하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우린 전기적으로 볼 거니까 섞어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물리. 일반적으로 전자 한 개는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만큼의 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는 음의 성질의 전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에요. 당연히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전기량과 양성자 한 개 갖고 있는 전기량은 똑같아요. 다만 뭐만 차이 나냐면 얘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됐죠? 전하의 기본 개념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로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갑니다. 전압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갑시다. 하나의 전하가 보유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쁜 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린 지금 전압이 뭔지 공부하려고 봤는데 이상한 문자들이 껴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전기를 공부한다는 건 여기 있는 문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갑니다. 전압이라는 개념을요. 한글로 이제 앞으로 전압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네, 한글로 전압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쓴다? 전압은 대표 문자 V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V가 적혀 있다면 아 얘가 뭐구나 전압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다음 여기 보니까 Q라는 게 있어. Q 아까 배웠죠? Q 전하 했죠, 그죠? 전하의 단위가 뭐다? 쿨롱까지. 전하 대표 문자 Q 단위 쿨롱 됐죠? 그다음 전압이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배웠어요. 대표 문자 V고요. 그다음에 단위에도 V를 쓰는데 요거는 V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V가 아니라 얘는 볼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볼트. 볼트는 사실 익숙하긴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W라는 문자가 있고요. 요 놈은 뭐냐면 일 또는 에너지를 뜻하는 대표 문자다라는 겁니다. W라는 건 일 또는 에너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에 보시면 대문자 J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라 했냐면 얘는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는 뭐다? 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 또는 에너지를 뜻하는 문자로 뭘 쓴다? W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문자를 가지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V는 Q분의 W라는 식입니다. 여기 보다 전압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정의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이 어떠한 성질이 있다. 요 개념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V는 Q분의 W고요. 여러분이 간과하시지만 저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무슨 기호가 있어요? 이퀄, 등호라는 기호가 있죠. 여러분은 이 등호라는 기호를 아주 잘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해석하는데 정성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등호라는 말은 그냥 같다 이게 아니에요. 물리를 이해하실 때는 필수적인 개념, 좌변에 있는 개념과 우변에 있는 개념이 서로 같습니다. 혹은 크기가 같습니다. 혹은 좌변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변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혹은 우변에 있는 현상은 뭐냐면 좌변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등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니다. 여기 V 써있죠. V라는 건 전압이라는 놈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전압이란 같습니다. 뭐랑 같냐면 Q분의 W래요. Q분의 W. Q가 뭐였어요? Q, 전하. 그 다음에 분수고요. W는 일 또는 에너지죠.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전압이란 놈은 같습니다. 뭐랑 같냐면 전하분의 W와 같대요.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이해할지 확인해 봅시다. 분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항상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이해합시다. 그럼 이런 뜻입니다. 한 개의 전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 한 개의 전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볼게요. 전압이란 뭐냐? 하나의 전하가 여기 Q죠. 보유한 에너지, 얘가 W죠. 여러분은 이 문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전기 공부에 한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됐죠?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전압의 개념인데 보통 전압을 전기적인 압력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교재에도 얘를 물로 비유했어요. 여긴 지금 물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는 물이 조금 들어있죠. 그럼 물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압이 높겠죠. 그다음 여기는 수압이 낮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고수위와 저수위 사이에 차이가 나겠죠. 그게 바로 수위차죠. 그렇죠? 자연계에서 항상 에너지는 혹은 어떤 흐름은 큰 쪽에서 작은 데로 가기 때문에 두 개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흐르겠죠. 이걸 수류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다음에 뭐 이제 요걸 똑같이 비유한 게 요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이니까요.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압이 높은 지점, 여기는 전압이 낮은 지점이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혹은 어떤 흐름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전압의 개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이렇게 공이 있어요. 야구공을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이에요. 똑같은 공. 똑같은 공인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왼쪽 공 같은 경우에는요. 한 이렇게 5살, 6살 먹은 이렇게 꼬마 조카 애기가 얍하고 이렇게 던질 거고요. 이렇게 던질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공은요. 작정하고 야구 선수가 작정한 야구 프로 선수가 작정하고 직구를 던집니다. 정말 집중해서. 그럼 질문. 둘 중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건 어떤 거예요? 조카가 던진 거, 애기 5살짜리 조카가 던진 거, 혹은 프로 야구 선수가 직구로 던진 거. 어느 게 더 맞으면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얘는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왜? 야구 공 자체는 똑같잖아요. 공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공에 담긴 에너지가 다른 거죠. 공에 담겨 있는 에너지가 다른 거죠.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전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다시 하나의 전압, 둘 다 똑같은 전하예요. 전하가 있는데 어떤 전하는 에너지가 조금 들어있고요. 어떤 전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요 놈은 에너지가 조금 있는 건 전압이 낮은 거고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건 전압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재엔 없는 설명입니다. 그냥 제가 비유한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코멘트를 이제 따로 적어놨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개념이 분수꼴이라면요. 요건 매우 중요해요. 해석할 때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해석한다. 요거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압이란 같습니다. 뭐예요? 지금 Q분의 W니까 전하분의 에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 개의 전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모를 기준으로 한 개의 전하가 분자를 이만큼의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번엔 4번 전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라는 건 말 그대로요. 전기의 흐름이에요. 흐를 유자를 써서 전기의 흐름. 그렇죠? 우리가 전기가 뭐니까 전하니까 얘는 전하의 흐름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읽어볼게요. 시간당 움직인 전하의 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중요한 용어 하나 체크할게요. 시간당이란 말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식 살펴봅니다. 전류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I 있죠, 요거? 얘가 전류를 뜻하는 문자고요. 요 놈의 단위는요. 단위 대문자 A를 쓸 겁니다. 대문자 A. 근데 요거 A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놈 읽는 법이 따로 있다. 얘는 암페어 이렇게 읽을 겁니다. 따라서 전류 I 암페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 놈의 정의식 보니까 T분의 Q 나왔어요. 이제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기껏 하나 배웠는데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T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합시다. 얘는 타임의 역자고요. 얘는 시간을 뜻하는 문자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에서 T라고 쓰면 보통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이제 전기 쪽으로 T에서는 T는 거의 고정으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개념이 분수꼴이죠. 확인해 볼게요. 전류 I는 T분의 Q래요. T분의 Q 분수꼴이니까 어디부터? 분모부터. 그래서 뭐다? 시간당 정확하게 말하면 1초간 1초간 그다음에 Q 몇 개의 전하가 움직였느냐 몇 개의 전하가 지나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그림 확인해 볼게요. 어떤 도체 전선이 있고요. 거기에 기준면을 만들어놔요. 기준면. 왜 우리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결승선 이렇게 딱 테이프 딱 끊어 놓잖아요. 여기 기준선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기준면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전하가 쭉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똑딱똑딱. 똑딱똑딱 해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1초 딱 하는 동안 요 전하가 몇 개나 지나갔느냐 카운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전류의 정의식입니다. 괜찮죠? 참고 하나 더. 앞으로 물리에서 시간이라고 하면요. 얘는 무조건 단위를 세컨드로 통일합니다. 초. 무조건 초예요. 제 얼굴이 보이는 동안 무조건 과학에서 시간은 뭘로 잰다? 초로 재는 겁니다. 됐고요. 이제 요걸 다른 형태로 정리하는 게 Q는 IT라는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T가 1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T가 분자에 있는 T로 다시 올라가서 Q는 IT라는 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Q죠. Q는 뭐였어요? 전하죠. 전하니까 단위가 쿨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Q인데 이런 형태, 이퀄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요상한 방법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아직 요거는 오늘 배울 건 아니니까 요거는 목숨 걸지 마세요. 나중에 중요하긴 해요. 여기 바로 전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겁니다. 마찬가지 자연계의 움직임 높은 데서 낮은 데. 그렇죠? 요건 아까 전 그림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1-2 전기 저항과 오음의 법칙 드디어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전기 저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 살펴볼게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물체가 라는 말이 코멘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물체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따라서 이건 물체마다 다른 값이에요. 물체의 특성마다 다릅니다. 확인해 봅시다. 애초에 저항이란 단어가 어때요? 국어적으로 어때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써있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 값이 클수록 전기가 못 지나가요. 요거 잘 한번 내용으로 이해해 봅시다. 저항이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항의 정의,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죠. 근데 방해하는 정도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잘 지나가죠. 괜찮죠? 그다음 계속 정의예요. 이번엔 저항을 키워볼게요. 저항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 방해를 많이 한다 이거죠. 방해를 많이 할 거니까 흐름이 잘 지나가요? 잘 못 지나가요?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항상 정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값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해서 장난쳐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저항은 대표 문자로 R이라고 표현하고요. R로 표현하고요. 단위가 여기 있는데 따로 쓸게요. 단위는 어떻게 쓰느냐? 얘는 이렇게 꼬부랑 글자를 씁니다. 그리스 문자 옴입니다. 옴. 소문자 오메가고요. 앞글자만 따서 그리스 문자 옴 이걸 가지고 저항의 단위를 표현을 합니다. 저항 대표 문자 R 단위 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식부터 살펴볼게요. 정의식 보니까 얘도 뭔가 찝찝하게 좀 많아요. 그죠? 살펴볼게요. 저항 R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데 얘는 알파벳 P가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꼬부랑으로 그려주세요. 꼬부랑으로. 얘는 그리스 문자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뭐 로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로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스 문자예요. P가 아니에요. 꼬부랑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스 문자 로우고요. 이놈의 이름은 고유저항, 혹은 고유저항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걸 나타내는 게 물질에 대한 특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를 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다. 밑줄을 안 칠게요. 그 다음 여기 S라는 말과 L이라는 말이 있는데 S와 L은 잘 기억합시다. S는 보통 단면적을 뜻하고요. L은 길이를 뜻합니다. S, 영어로 면적이 스퀘어죠. 스퀘어. 그래서 그 앞을 따서 S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L, 길이는 length죠. 그래서 보통 길이를 뜻하는 문자로 L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항이란 rho S분의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요거 볼게요. 여기 분수꼴이죠. S분의 L 써 있으니까 얘는 단면적에 대한 길이의 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면적에 비해 길이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항값은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커지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단면적이 작다는 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도로가 있는데 차선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도로는 까딱하면 차가 막힐 가능성이 높겠죠.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맞죠? 그다음 거꾸로 어떤 도로는요. 차선이 많아요. 차선이 많아요. 그럼 이 도로는 막힐 가능성이 낮겠죠.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체의 단면적. 얘는 단면적 S가 작은 거고 얘는 단면적 S가 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직관적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L, 길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물체는 길이가 요만하고요. 어떤 물체는 길이가 이만해요. 그럼 둘 중에 여러분이 전기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건데 더 움직이는데 더 힘든 거, 움직이기 어려운 건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길이가 긴 쪽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장 갔다 오는 거랑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장 갔다 오는 거랑 뭐가 더 힘들어요? 거리가 더 먼 부산까지 갔다 오는 게 더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기 입장에서 마찬가지. 물체의 길이가 길수록 내가 지나가기 더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분의 L의 의미입니다. 그다음 앞에 로우가 붙었어요. 로우가 뭐라고요? 고유저항이라고 그랬죠? 어떤 물체마다 정해지는 값이라 이 뜻입니다. 다시 S분의 L 자체를 정의를 살펴보면 얘는 이런 뜻이에요. 단면적이 정해져 있고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노란 물질로 저항체를 만들든 파란 물질로 저항체를 만들든 S와 L의 차이가 없다면 요 두 개는 분명히 저항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식을 만약에 이렇게 끝내버렸다면. 근데 얘는 만약에 노란색은 고무고요. 그다음 요 초록색은 구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무가 전기가 잘 통하나요?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하나요?
상식적으로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하고 고무가 덜 통하죠. 그럼 따라서 식을 S분의 L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 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까지 부여하겠다. 이게 로우의 의미입니다. 로우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는데 괜찮죠? 따라서 이게 고유저항의 정의식입니다. 고유저항 의미 반드시 잘 파악하시고요. 이 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면적과 길이 장난쳐보세요. 그 다음에 물질 바꿔서 장난쳐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파악될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에 보시면 로우 S분의 L을 다시 한번 바꿔서 로우 S분의 L을 바꿔서 얘를 시그마 S분의 L로 쓰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로우라는 놈은요. 시그마 분의 1과 같은 거래요. 네, 요거 하나 참고합시다. 얘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고요. 네, 그리스 문자 시그마입니다. 요 놈의 이름은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시그마 또는 K로 쓰기도 해요. 도전율이고요. 요 놈의 정의는 고유저항의 역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고유저항을 역수 거꾸로 분수꼴로 뒤집어 버리면 요 놈을 시그마라고 하고요. 요 놈을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건 전기고요. 도라는 건 지나간다, 관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기가 지나가는 정도, 물질마다 전기가 잘 지나가는 정도 이게 바로 도전율입니다. 됐죠? 고유저항이 역수고요. 그다음에 역수꼴이 되니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개념이 역수꼴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요건 아주 중요하다. 의미가 정반대가 돼 버립니다. 의미가 정반대. 다시 고유저항 로우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저항의 정의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 로우라는 건 물질마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못 가게 하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놈을 역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도전율 시그마가 나오죠? 도전율은 무슨 뜻이에요? 물질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어때요? 의미가 정반대가 돼버렸죠. 그게 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이 역수꼴이라면 의미가 정반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기저항 R에 대해서 요건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잘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저항에서 파생된 거예요. 얘는 저항의 역수꼴이요. 다시 역수꼴이니까 어떤 의미라고요? 여기 적어놨죠? 역수꼴이면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컨덕턴스라는 건 저항의 역수꼴이니까 컨덕턴스는 정의가 뭐겠어요?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이 말로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말로. 컨덕턴스란 전기가 잘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컨덕턴스가 크다라는 건 전기가 잘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저항이 역수꼴이기 때문에 의미가 반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요 놈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쓰일 건데요. 솔직히 기능사 수준에서는 컨덕턴스 그냥 컨덕턴스는 G라고 쓸 겁니다. 이 컨덕턴스는 그냥 R분의 1로 바꿔놓고 저항으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컨덕턴스는 G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의미 정의 R분의 1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는 단위가 좀 특이한데 저항의 단위가 옴이었죠. 그렇죠? 그럼 저항을 뒤집은 저항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옴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옴분의 1이라는 걸 요거 자체로 하나의 또 다른 문자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 만든 기호예요. 이렇게 옴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항을 뒤집었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걸 뒤집은 모양이죠. 그래서 요 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요 놈의 이름은 뭐냐면 얘는 모우라고 할 겁니다. 모우라고 하고요. 혹은 모우랑 같은 표현으로요. 어떤 단위도 있냐면 대문자 S를 써도 됩니다. 얘는 지멘스라고 할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모우랑 지멘스는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모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대한민국 보통 이쪽에서 많이 쓰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지멘스예요. 근데 차이는 있다 없다? 차이는 없다. 근데 보통 저희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모를 많이 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별표 친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도 된다. 일단 개념만 잘 잡고 갑시다. 하나 더. 얘가 지금 저항의 단위가 옴이죠. 이 모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옴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렸죠. 그럼 읽는 방법도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MHO에서 모 해서 이런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기 컨덕턴스라는 개념입니다.